그쵸,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중앙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 국내 공기업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로 근무하고 계신 하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제 유튜브에 이제 공식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통역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원래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실 일반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IT 네네. 기업에서. 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당시의 팀이 언론 홍보팀이었거든요. 근데 언론 홍보팀에서도 이제 해외 홍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해외 홍보 뭐 보도 자료라든지 인터뷰 자료라든지 아니면 기자 미팅을 할 때 영어 번역이나 통역을 할 그런 직무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 이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랑 통역이랑 번역은 또 다르다는 걸 그렇죠. 느끼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다가 통번역 입시학원이 있네 해서 이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됐어요. 자, 지금은 공기관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쪽의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는 원자력 분야. 원자력 분야. 네. 거기서 맡으신 일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원전을 이제 해외에 기존에 수출한 경우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한 번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그 팀에서는 이게 이미 수출한 원전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뭐 번역이라든지 기술 번역, 기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술 보고서 번역, 뭐 경험 보고서 번역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새롭게 수출 활로를 이제 모색하는 팀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물밑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원자력이라고 하면 상당히 특화된 분야잖아요. 처음에 그 업무를 시작했을 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한국말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하셔야 했었을 건데 그 어려운 점 좀 없었습니까? 이게 분야마다 다들 통번역사분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어려운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초반에 많이 어려웠죠. 네,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첫 직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딜 가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딜 가도 제가 어려웠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시스템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뭐 체계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 개통이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학적인 지식이 전무했던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개념 자체가 인문학적인 개념이어서 공학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 전까지 일반 직장을 다니셨고 이제 통역사라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때 이전 직장과 비교해서 지금의 직장 생활의 장단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통번역사는 딱 통번역이라는 업무만 하면 되니까 기본적인 뭐 다른 직원들이 하시는 일, 뭐 서무일이라든지 뭐 총무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장점이죠.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분야만 하면 된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같은 팀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 혼자만의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통번역사는. 그래서 팀원이면서 사실 팀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늘 있어요. 알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겠지만 팀원인데 팀원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우리의 일은 사실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실무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뽑아진 직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주체적으로 뭐 이렇게 리드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 리드하는 걸 좋아하시는 성격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정말 그 단적인 예로 보자면 직원들의 보고서를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메인이 아니라 항상 사이드 잡이고 늘 서포트고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자, 선생님, 자, 서울에도 참 일자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에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왜 이렇게 지방에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서울 토박이거든요. 네. 평생을 서울에서 살고 네네.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방에서 일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네네. 지방에서.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네. 원하는 들어가고 싶은 기업은 다 떨어졌거든요. 서울에서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은 제가 떨어지고 제가 이렇게 운 좋게 붙은 기업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 네네. 근데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인데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통번역대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방까지 네. 내가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나와서 정말 멋있는 통역을 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정말 통역을 딱 하자마자 나오자마자 항상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회의 통역을 하고 저 사람들을 완벽한 서포트가 돼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멋지게 노트 테이킹하고 그쵸, 노트 테이킹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직무를 보니까 다 번역 100% 번역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통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60-70% 이상의 통역 직무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어졌고 번역 운 좋게 붙은 곳들은 제가 아무래도 번역 100%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방을 온 것 같아요. 지금 생활하시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있었던 곳에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네. 두 번째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익숙해졌는지 지방살이가 두 번째는 굉장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 통번역 시장이 물론 이제 서울 경기가 제일 크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산 같아요. 물론 제주도 있지만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지방 생활이 어떤 좌천이나 어떤 밀리는 게 아니다. 이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바꾸는 거다.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통번역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퀄리티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또 부산 정도만 돼도 이 인프라가 서울 못지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참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딱 네. 나오자마자 나는 통역을 할 거야. 근데 사실상 딱 처음에 해보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번역직을 아무래도 엔트리 통번역사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먼저 하는 게 번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의 보고를 하기 위한 서포트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본인이 약간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통역을 해야지, 나는 동시 통역을 해야지, 순차 통역을 해야지 했는데 막상 뽑는 직무는 번역이 많아서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사실은 많을 것 같거든요. 중앙대 통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 통대는 국제대학원 안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입시 전형은 어떻게 되죠? 현재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입시 전형을 그리고 이렇게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요? 중앙대 쪽에서. 그래서 제가 있었던 때랑 지금이랑 다음 해랑은 또 다를 수도 있고 늘 변화를 추구하시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 때만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한 통번역 대학원이랑 입시 전형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1차는 번역하고 2차는 이제 통역하고 또 면접, 인성 면접 이런 식으로.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노트 테이킹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매번 변화를 주신다는 게 이거를 쓰고 어떤 걸 해야 되지? 원머리 스패닝을 이용해야 되나? 아니면 노트 테이킹을 이용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 돼. 중앙대 통대를 혹시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통대는 국제대학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의 어떤 장점, 어떤 게 좀 차별화가 됩니까? 다른 통대랑? 이게 양날을 검은 게 장단점이 있는 게 장점이라 하면 다양한 국제학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도 들어봤고 커리큘럼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경제, 회계, 국제학 수업 중에 뭐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국제 관계라든지 우리가 통번역을 하면서 알면 좋을 만한 그런 지식들, 뭐 분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교수님을 통해 양질의 수업을 들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인데, 또 그게 또 단점은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통번역에만 집중을 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통번역만 공부해도 부족한데 내가 이것까지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점을 안 들으면 그 학점을 못 채우나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또 장점이라는 게 그 국제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국제대학원에서 주는 베네핏을 통번역 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 베네핏이라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얘기를 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뭐 가서 보고서를 쓰면 외국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 동기들끼리 이렇게 4명 조를 구성을 해서 뭐 어떤 국제 뭐 프로젝트처럼 이걸 조사하고 오겠다. 외국에 가서 사전 보고서를 막 좀 장수가 많긴 한데 한 20장 정도 뭐 30장 정도 이렇게 4-5명이서 작성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외국에 갈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금전적인 지원을 꽤 많이. 실제 통대 재학생 중에 그런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간 사례가 있나요? 저요. 졸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은 뭐 아무래도 8과목 8과목, 뭐 한영, 통역, 번역 이렇게 해서 통역은 4가지 과목, 순차통, 한영 순차, 영한 순차, 한연동식, 영한동식 이렇게 4과목이 있고, 번역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술 번역 이렇게 그다음 전문 번역이랑 일반 번역해서 이제 한영, 영한 이렇게 총 8과목이네요. 그러면 국제대학원의 커리큘럼은 그 졸시에 안 들어가나요? 전혀 아예 포함이 안 돼요. 전혀. 선생님, 요즘 뭐 탈원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원전이 참 천도꾸러기 신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야의 통번역사로 계신 분으로서 이 원전 쪽 통번역 시장 뭐 현황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탈원전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원전 업계에 들어가도 괜찮냐, 통번역 원자력 시장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건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삶에서 전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원자력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쓰는 전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되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력도 이제 친환경화 되고 있고, 근데 뭐 그 2050년까지 뭐 탄소 뭐 제로화를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기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꼭 원자력이 필요하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꼭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 저희 독자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울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우리 너희 기술에 관심이 있다, 수입하고 싶다라는. 뭐 원자력 이사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중앙대 통대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중앙대 통대 분위기는 좀 공부하는 걸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학생 때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본인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좋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뭐 통번역 대학원생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에 조금 더 투자할 때다라는. 시설이 참 좋죠? 시설이 좋죠.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학교 자체가 원래 중앙대가 좀 캠퍼스도 크고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캠퍼스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고, 시설도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하고 뭐 컨퍼런스실, 모의회의실이라고 해서 함께 동시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의실에서 이게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자, 선생님, 제 구독자들이 그 영어 공부에 전반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통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참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사실 통번역사들이 아마 일을 하게 되는 팀은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일 거예요. 해외 전담 부서는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영어를 잘해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다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많죠. 뭐 MBA를 외국에 MBA를 하신 분도 있고 뭐 교포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영어를 이미 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통번역사로 근무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이 AI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기계 번역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통번역사로서 위협을 느끼지 않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항상 늘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AI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을 뭐 정말 이거 번역해줘, 이거 통역해줘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이걸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야. 굉장히 세련된 영어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통번역사를 고용을 하고 통번역사한테 업무를 시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한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어가 아니라 정말 세련된 영어, 이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새로운 좀 그 시각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AI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경쟁자는 결국 사람이었던 거네요. 제가 오늘 좋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 중앙대 통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